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도 연세대학교 과학 논술, 그 중에 이제 물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과학 논술 자체가 뭐 그렇게 뭐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그런 과목이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뭐 일반 물리나 이런 걸 조금 더 그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일반 물리보다 훨씬 쉽게 또 그리고 어떤 교과 내용 중에 그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시간 안배가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이제 포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그런 과학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네, 1번 문제를 우선 보겠습니다. 길이가 L인 가벼운 실에 질량이 M인 추를 매달아 각도 세타 제로만큼 당겼다가 가만히 놓으면 운동을 하게 된다. 추의 위치의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논하시오라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런 그 뭐 추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세타 제로만큼 그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최고점일 때 그, 그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또 최저점에서 실이 추에 작용하는 즉 실의 장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떤 게 이제 큰지를 우리가 밝혀주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런 그 단진자에서 어, 그 이 추에 작용하는 힘 어떻게 그 구하나요? 항상 힘을 이렇게 두 방향을 분해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 즉 그 진자와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을 구분하면은 이 각도가 이제 세타로 가면 이 각도도 이제 세타가 돼가지고 이 각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 이쪽은 이제 mg 사인 세타의 힘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실의 장력을 구하면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 제로면 이제 코사인 mg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즉 최저점에서는 그 실의 장력이 그냥 mg가 되고 그 최고점에서는 mg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코사인 세타 제로가 1보다 당연히 작겠죠. 코사인의 최대값이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최저점에서의 장력이 더 클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오는 이게 그 속도가 붙죠. 속도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속도 벡터, 속도 v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이 m 원운동을 한다고 또 기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그 속도식이 있을 때 mr분의 v제곱이 이 원심력이 되죠. 그래서 그 원심력과 추의 장력을 원심력과 이 추의 무게를 합해줘야지만 이때 그 실의 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 풀이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그 최고점에서 장력을 TH라고 했을 때 이 값은 mg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고 그 최저점에서의 장력은 그 TL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mg 플러스 mr분의 v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반지름에 해당 원운동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실의 길이가 되니까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ml분의 v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TL이 TH보다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그 쉽게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세타 제로가 적은 경우에 추에 작용한 알자 힘을 고려하여 추의 가속도를 논하고 주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타 제로일 때, 즉 이게 mg 코사인 세타하고 실의 장력은 그 평행을 이루죠.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만큼이 그 알자 힘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타 제로가 충분히 작다면 이게 어떤 수평 방향의 그 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뉴턴의 이 법칙에서 ma가 즉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수평 방향의 가속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각도가 충분히 작다면은 그 사인 세타는 또 세타하고 같기 때문에 g 세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에 이때 이제 주기를 이제 구하라. 그러니까 단진동의 주기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요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 바로 이제 그 추의 운동에서 바로 주기가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렇게 주어지는데, 왜 이 식이 나왔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먼저 가속도를 구하면은 가속도는 이 우리 그 각을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사실 미분한 게 되는데, 즉 우리가 각 가속도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 가속도는 그 L 곱하기 각가속도가 됩니다. 즉 이 길이 곱하기 각가속도가 되고, 그래서 이 각가속도로 바꾸면은 이제 각가속도 플러스 그 L분의 G 곱하기 그 세타가 0 이런 형태의 어떤 식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그 단진동 운동의 그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메가 제곱을 그 L분의 G로 놓고 풀면은 이제 그 프리퀀시 F는 오메가가 2파이 F가 되죠. 그래서 F는 2파이 분의 루트 G분의 L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까지 유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단진동의 주기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 길이가 길수록 그 주기가 길어지고 더 이제 늦게 진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클수록, 즉 g 값이 클수록 이게 더 빨리 진동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g에는 반비례하고 루트 l에는 비례하는 이런 그 단진자의 주기와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말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 그럼 이 최저점에서 TL의 위치에서 그 이 실의 장력을 만약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그 중력 플러스 mg 플러스 이 원심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심력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 위치에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즉 세타 제로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이 최저점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을 쓰면은 즉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여기 그 위치 에너지 차는 mg 곱하기 높이죠. 이 높이는 이 전체 길이가 L이고 L에서 요 빗금 부분에 이 그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요만큼의 높이니까. 그래서 요 높이는 이제 L 빼기 L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이 각이 세타니까 L 코사인 세타면 이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따라서 V는 해서 풀면은 루트 2GL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그 L분의 V제곱 이 원심력식에 집어넣으면은 그 2mg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고 따라서 정리하면은 그 TL은 이제 3mg 마이너스 2mg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이 최저점에서의 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문제는 그 연력학을 그 묻는 문제인데요. N개의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가 일정한 압력 P0, 부피 V0, 절대온도 T0를 유지하다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팽창해서 부피가 4배가 되었고 해서 이걸 과정 1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 PV 이런 그 얘기가 나면 무조건 일단은 그 PV 다이아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로축이 이제 P가 되고 가로축이 이제 V가 돼가지고 이 PV 입장에서 보면은 다이아그램에서 보면은 즉 그 어떤 그 P0, V0 점이 있을 겁니다. 초기 상태.
이걸 우리가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부피만 4배가 증가했으니까, 즉 P는 일정하고 부피만 4배로 증가했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4V0가 되는 이걸 우리가 B점이라 하고요. 근데 과정 2는 뭐냐면 압력만 이제 5배로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압력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 2가 되고, 그래서 OP0까지 압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C점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과정 3은 다시 부피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V0의 부피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과정 5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압력이 다시 5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럼 이런 한 사이클을 돌면서 어떤 외부에 이제 일을 하고 또 그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거나 또 방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각 과정마다 열과 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수식으로 써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시간이 없거나 그게 힘들면 이제 말로서 이렇게 뭐 열이 뭐 들어왔다 혹은 나갔다, 에너지를 흡수했다 방출했다, 이 정도로 써줘도 이제 부분 점수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그 이상기체라는 게 이제 그 주 이제 조건이고요. 실제 기체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PV가 그뭐 nRT 이런 식이 있죠. 여기서 n은 몰수고 r은 이제 기체 상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n개의 단원자 분자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제 분자 하나가 가지는 그, 그 에너지는 이제 KT가 됩니다. KT. 실제로는 2분의 3 KT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여기서 N 곱하기 KB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KB라는 게 볼트만 상수를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 자체를 그냥 nRT로 써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P0, V0 한 개 곱한 게 그 NK 그 T0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색을 이게 초기 조건이니까 그걸 만족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럼 과정 1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열역학 1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시스템에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은 이 열 에너지는 이 시스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외부에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열을 집어주면 열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고, 또 이게 만약 밖에다가 일을 하면은 그 일은 이제 외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즉 그 델타 Q 한 개 이제 델타 U 플러스 델타 W, 즉 열의 공급이 내부 에너지 증가와 그 외부의 한 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게 열역학 1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이런 기체의 경우 2분의 3 그 NKT 이런 그 식이 있습니다. 즉 온도 자체가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내부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한 1은 어떻게 구하냐면 P 곱하기 델타 V 한 게 바로 외부의 한 1이 됩니다. 즉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는 이제 부피 변화가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지만, 그 부피 변화가 없다면은 델타 V가 0이라면은 이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 과정, 즉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델타 Q가 델타 U 플러스 델타 W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2분의 3 NK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 해가지고, 근데 PV가 역시 아까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NK 곱하기 델타 T가 되니까 이게 2분의 5 NK 델타 T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델타 T 앞에 붙는 요 개수가 사실 우리가 몰의 경우에는 몰 비율로 얘기를 하고요. 이거 등압 몰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CP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건 2분의 5R, 보통 2분의 5R이 될 거고요. 기체상수.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온도 변화를 한번 구해 보면은 그 부피가 4배가 되면 당연히 온도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4배가 되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그래서 온도가 TB 지점에서는 4T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4T0에서 T0를 빼주니까 3T0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델타 Q는 아까 2분의 5NK 델타 T에서 델타 T가 우리가 구했죠. 그걸 3T0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 델타 W도 역시 P 델타 V가 그 NKB 델타 T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 조건에서 그 T 대신에 이제 3T0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은 델타 Q가 이제 2분의 15 P0 V0로 표현할 수가 있고, 델타 W는 즉 외부에서 들어온 열은 2분의 15 P0 V0고, 우리가 또 외부에 한 일은 3P0 V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증가는 2분의 9P0 V0가 됩니다. 근데 온도 변화는 3T0.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델타 Q, 델타 W를 P0, V0로 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말로써 델타 Q만큼의 열이 들어오고 이게 내부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의 일을 한다. 그리고 온도 변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온도 변화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이렇게 기술을 해주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 2를 보시면요. 그 B에서 이제 C로 지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등적 과정이라 하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외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일은 내부 에너지만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게 2분의 3 NK 델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C점에서의 그 온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압력이 5P0고 부피가 4V0니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집어넣으면은 그 C점에서의 그 온도 TC는 이제 20 곱하기 그 초기 온도 T0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그 4T0니까 온도 변화가 16T0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즉 델타 Q는 그 2분의 3 NK 델타 T인데 델타 T에 이제 아까 방금 구한 16T0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시 여러분들 델타 Q가 24 P0 V0, 델타 W는 0, 델타 U는 델타 Q와 같고 델타 T는 16T0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정 3은 이제 그 CSD로 가는 경우 역시 이제 등압 과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외부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이제 받는 경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에서 2분의 5 NK 델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를 이제 계산해 줘야겠죠. 델타 T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을 쓰면은 이제 압력은 5P0가 되고 부피는 V0니까 즉 요 D점에서의 온도를 구하면 5T0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그 아까 20T0인데 5T0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5T0가 되겠죠. 그래서 그 델타 Q에 고식을 집어넣고 델타 U에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아까 구한 그 식에다가 이 델타 T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림과 같이 이제 델타 Q가 마이너스 2분의 75 뭐 P0 V0 델타 U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하고 또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이 일을 받아서 외부에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 그 온도 변화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델타 Q가 마이너스니까 외부에 우리가 열을 방출하는 게 되죠. 즉 외부에 열을 방출을 함으로써 그 온도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또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4를 보시면요. 이제 그 D에서 A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이제 원 위치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그 등적 과정이니까 외부에 한 일은 없습니다. 델타 W가 0이 되고, 그래서 외부의 열 공급이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로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 온도 변화를 구해보면은 이제 아까 OT0가 자칫 T0로 됐으니까 온도 변화가 마이너스 4T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아까 델타 T에 집어넣어 주면은 그 델타 Q는 이제 델타 U하고 같고 이게 마이너스 6P0 V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외부로 열을 방출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일을 주고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총 한 사이클을 돌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 그 마이너스 2를 하게 되죠. 외부에 이제 플러스 2를 하는 경우보다 이제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연력학 문제 아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보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그 등원 과정에서, 즉 온도가 일정한 경우, 그래서 열 출입에 관해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등원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할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주어진 델타 Q가 그 델타 U가 0이 돼버리고 바로 델타 W로 가버립니다. 즉 외부에 일을 하거나 혹은 즉 외부에서 받은 열이 바로 외부로 일을 하는데 소모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일을 받아서 그 열을 이제 방출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등원 과정이 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그 단열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열 출입이 없는 경우, 즉 델타 Q가 0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델타 U 플러스 델타 W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PV의 감마성이 일정하다. 여기 감마는 이제 그 CP와 CV의 이제 비율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또 식이 있고,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정리를 나중에 한번 그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코일만 있는 회로를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논하고, 축전기만 있는 회로를 교류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논하시오. 여기까지 또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일과 축전기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 논하시오. 이게 또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그 단 교류 전원의 전압의 최대값은 V0이고 주파수가 F이다. 이 얘기는 이제 그 V가 V0의 뭐 사인 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오메가가 이제 2파이 F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류 전원의 그 일단 식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사실 그 RLC 회로, 그 저항 측정기 코일에 대한 그 RLC 회로에 대한 어떤 그 임피던스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그 어떤 전자기학의 어떤 그 핵심이고 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상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일단 그 전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우선 그 코일이 이렇게 그 교류 전원에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코일은 항상 어, 교류가 있을 때, 즉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런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그 교류의 경우에 바뀌죠. 그러면 항상 이 코일의 경우에는 그 인덕턴스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게 하나의 그 저항으로 작용하고요. 그걸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우리가 XL로 쓰면은 XL은 오메가 L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파수가 클수록 그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일의 인덕턴스가 클수록 그 저항값이 교류에 대한 저항값이 커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I는 그 I0 XL분의 V0 이런 형태로
그 I0를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I는 즉 오메가 L분의 V0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전압을 V0 사인 오메가 T로 놨으면은 전류도 역시 어떤 사인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런 그 코일에서는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그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즉 그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은 항상 코일의 경우에는 2분의 8만큼 뭐 빼주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거꾸로 이제 축전기의 경우에는 2분의 8만큼 이제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축전기가 교류 전원에 연결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은 이 축전기의 경우에 그 교류에서 저항 역할을 하는 게 그 용량 리액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XC라고 표현을 하고요. XC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2파이F가 되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교류에서는 저항이 그 진동수가 클수록 그 저항이 작아지고 또 커패시턴스 전기 용량이 클수록 그 저항이 작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최대값은 즉 I0는 그 XC분의 V0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오메가 C 곱하기 이제 V0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류는 I는 I0에다가 사인 오메가 T 형식에다가 위상을 이제 더해 줄 것이냐 이제 뺄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축전기에서는 더해 줘야 됩니다. 아까 코일에서는 2분의 파이만큼 빼줬죠. 근데 이제 축전기는 이제 코일의 반대 경우이기 때문에 2분의 8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즉 전류가 전압보다 그 4분의 1 주기만큼 앞선다. 즉 전류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압의 파형이 온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왜 4분의 1 주기가 되냐 하면은 오메가 t가 이제 오메가 값이 이제 2파이f라고 했죠. 이걸 묶어내면은 이제 2파이f 그 다음에 t 플러스 4f분의 1 형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는 2파이로 묶어내면 4f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f분의 1이 주기이기 때문에 즉 주기의 4분의 1배만큼이 그 위상차가 난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렌시 회로인데요. 알렌시 회로에는 이 저항과 이제 코일과 축전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은 어떤 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교류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실저항과 허수저항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저항을 우리가 그 저항이 되고 그 허수저항은 아까 그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하고 그 유도 리액턴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즉 XL 빼기 XC의 차가 이제 허수저항이 돼서 실제 그 저항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걸 벡터적으로 합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즉 R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이값을 우리가 파이라고 했을 때 이 파이만큼의 그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를 구하면 R분의 XL 빼기 XC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우게 되는 RNC 회로에서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으로 식을 거의 이제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I는 어떻게 되냐면 X 임피던스 분의 이제 임피던스가 저항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임피던스 분의 V0의 그 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그 I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식에서 어떤 조건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느냐 하면은 즉 그 XL 빼기 XC가 0인 경우죠. 즉 그 코일의 리액턴스와 카패시턴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 같은 경우, 그 경우에 바로 그 저항이 최소가 돼서
즉 R분의 V0 값이 주어지겠죠. 그 전류의 그 최대 값이. 이 경우를 우리가 공명이 일어난 조건이라 해서 어떤 공명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명이 일어날 때 그 주파수를 구하면은 즉 그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하고 같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LC가 돼서 오메가 루트 LC가 되고, 따라서 진동수를 구하면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명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공명이 일어날 때 그 전자기파가 이제 가장 그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잘 방출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 결과적으로는 RLC 회로 해서 우리가 그 공명 조건까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L인 1차원 상자 속에 질량이 M인 입자가 갇혀 있을 때 입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경우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위치에 따라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자가 흡수를 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작은 값부터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처음 5개 그 에너지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입자는 상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상자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떤 힘도 받지 않는다. 즉 어떤 자유 입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자 자유 입자가 이런 그 박스 내에 있는 그런 박스 내에 들어있을 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 물리에서 가장 양자역학에서 기본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입자를 우리가 어떤 그 파동 함수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이 파동 함수는 우리가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그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 해를 구했을 때 그 해가 이런 그 파동 함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동 함수의 그 절대값의 제곱이 바로 그 입자가 거기서 이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드브로이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말인데, 그 여러분들 그 지문을 보시면 지문에 이런 그 원디멘셔널한 박스에서의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물론 유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잠시 후에 한번 간단하게 유도를 해 보겠는데요. 이미 지문에 주어졌으니까 몰라도 그 식은 사용할 수가 있고, 단지 여러분들은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푸냐라고 했을 때, 그 n번째 에너지 준위가 그 지문에서 이제 8ml 제곱분의 h 제곱 n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h는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이런 그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박스라고 생각하면은 물체가 이 박스 내에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어딜까요? 이제 그걸 묻는 문제인데, 이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물체가 가운데 있을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 끝에서는 이제 그 물체가 발견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파동 함수가 그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파동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양 그 끝 바운더리에서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우리가 기타 줄을 튕겼을 때 현의 진동과 같은 어떤 정상파의 형태만 진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진동이 이런 형태의 그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에너지 준위가 되고요. 두 번째 에너지 준위는 이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에너지 준위고, 그럼 세 번째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곱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파이 1, 첫 번째 파동 함수의 제곱은 이제 가운데가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두 번째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다시 제곱을 하면 역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이제 입자 발견될 확률이 많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게 네 개가 될 거고, n 번째는 이게 n 개가 이렇게 진동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입자가 발견된 확률 높은 쪽과 낮은 쪽이 이렇게 굉장히 진동이 심하게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게 되죠. 이 얘기는 사실 에너지가 준위가 높으면은 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높은 발견된 확률이 높은 쪽과 낮은 쪽이 거의 이제 거의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 확률 자체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즉 균일한 확률로 분포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에너지 준위부터 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이 있을 때 그 5개의 그 빛을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5개의 그 에너지 준위를 찾아라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경우를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즉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E1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n이 1인 경우가 이제 그라운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그럼 우리가 em 빼기 en 해가지고 m 스테이트에서 n 스테이트로 갈 때 에너지 차를 구하면은 요거는 이제 8ml 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m 제곱 빼기 n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 지문에 사용된 그 에너지 준위식을 적용했을 때, 그럼 이거 다시 쓰면 이제 E1 곱하기 m 제곱 빼기 n 제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값이 m 제곱 빼기 n 제곱을 했을 때 이제 낮은 거부터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m과 n은 각각 1보다 큰 어떤 m은 2 이상인 어떤 자연수가 될 거고요. n은 1 이상인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면 되는데, 우선 E2에서 E1으로 가는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즉 E2면은 m이 2가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 빼기 1의 제곱은 1이니까 4 빼기 1을 해서 3E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3에서 E2로 가는 경우는 역시 3, 3, 9 빼기 2, 4니까 5E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은 E4 빼기 E3 한 게 바로 7E1이 되고요. 그 다음 큰 거는 E3 빼기 E1이 됩니다. 이게 8E1이 되고, 그 다음에 E4 빼기 E2 한 게 16 빼기 4가 돼서 이 경우는 12E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E5 빼기 E4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25 빼기 16이 돼서 이제 9E1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낮은 거대로 우리가 구하면 3, 5, 7, 8, 9 이렇게 5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5개가 이제 가장 입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면 이제 그 에너지 차만큼 빛을 이제 방출하고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은 이제 그걸 빛을 흡수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 에너지 준위가 낮은, 즉 에너지 차이가 낮은 5개의 어떤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렇게 이제 3, 5, 7, 8, 9, E1이 돼서 E1은 아까 8ml 제곱분의 H 제곱을 넣어주면은 원하는 답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모르더라도 다행히도 이 지문에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식을 가지고 풀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도 안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에너지 드브로이파이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으로 주어지는 건 알고 있고, 우리가 또 p는 h 바 k라고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즉 람다분 h 바 k 하면 사실 뭐가 되냐면 람다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파의 운동량과 파장은 이런 람다분의 h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n분의 p 제곱을 계산하면은, 근데 이제 k 값이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가 우리가 sin kx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즉 k가 0일 때 0이고 k 곱하기 x가 l 집어넣은 kl인 경우에 이게
어떤 그 파의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 n 파이는 0이 되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가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그 에너지 준위 8m L 제곱분의 H 제곱 N 제곱 이 식이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푸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런 인피니트한 이런 박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파동 함수가 양 끝에서 그 마디가 돼야 된다는 조건에서 이런 그 에너지가 양자화돼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요걸 이제 그 슈레딩거가 이제 이런 그 방정식을 이제 발견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그 물리학의 기본적인 그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런 그 대학 입시 문제를 제가 다루기엔 사실 좀 부담이 되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뭐 어떤 기본적인 교과 과정, 특히 뭐 일반 물리학 같으면 이게 어떤 그 응용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과 내용에서 다루는 어떤 그 교재 본문 내용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 이, 그 18년도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학에서의 어떤 추의 단진동, 그다음 전자기에서는 이제 교류 임피던스하고 RLC 회로, 연력학에서는 이제 등온 등압 과정, 이제 아, 등압 등적 과정에서 연력학 일법칙에 응용하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 일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현대 물리 부분에서는 이제 원디멘전한 박스에서 에너지 양자와 같은 어떤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그 레벨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풀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력학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어떤 이런 그 등원 과정이나 단열 과정에서도 충분히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또 단진동 경우에는 이런 원운동하고 또 RL 슈에로의 공명하고도 연관되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 추의 진동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용수철의 진도, 용술 진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그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회로에서 이런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하고 공명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현대 물리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수소 원자의 경우에 방금 구한 어떤 그런 초기 5개의 어떤 에너지 준위 변화와 같은 그런 수소 원자에서도 이제 라이만 계열, 발머, 파션 계열 이런 형태의 그 에너지 준위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그 클로징 멘트로는 It ain't over until it's over. 여러분들이 그 요기 베라라는 그 메이저리그 포수를 아시죠? 그래서 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게 80이 넘은 나이였고요. 그다음에 그 링컨 대통령은 이제 무려 27번 낙선과 실패 후에 그 단 한 번 성공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역전의 찬스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결과를 이제 하늘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